이제 부재와 실정이죠. 의가 나오고 부재자의 재산 관리 제도가 나오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주소지를 벗어났어요. 주소지를 벗어났단 말이죠. 벗어난 후, 요거 이제 우리가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주소지를 벗어났지만 그래도 자신의 재산 관리가 가능한 경우와 부재자의 주소지를 벗어났고 재산 관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 이렇게 둘로 나누게 됩니다. 만약에 주소지를 벗어났지만 재산 관리가 가능하다면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건 부재자가 아닙니다. 주소지를 벗어난 후에 재산 관리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어야 그때 비로소 뭐가 되는 거죠? 부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판례가 나와 있는데 뭐 미국으로 유학 가 있다, 이거 부재자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한국에 있는 재산 관리 충분히 뭐 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생사가 불명하다, 그것도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주소지를 벗어났지만 현재 재산 관리가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사람을 우리가 부재자라고 합니다. 일단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사람이 주소지를 벗어나면서 재산 관리인을 선임한 경우가 있겠죠. 또 아니면 재산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가 있겠죠. 만약에 재산 관리를 선임했다면 원칙적으로 국가가 뭐 하잖아요? 개입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냥 재산 관리해 주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부재자인데도 재산 관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뭐 하는 거죠? 국가가 개입하게 되고요. 국가가, 법원이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산 관리인을 따로 뭐 하게 돼요? 선임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jas죠, 그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취지 나와 있고 부재자의 뭐가 나오죠? 의의가 나와 있고 관련 판례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주소지를 벗어났고 재산 관리를 할 수가 없는 상태에 놓인 사람이 뭐죠? 부재자다, 이런 말이고, 2번 부재자가 재산 관리를 둔 경우에는 1번 원칙적으로 뭐 하지 않습니까?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냥 냅두는 것이 뭐죠? 원칙인데, 다만 넘겨보시면 2번 부재자가 둔 재산관리인의 권한인데 그 사람의 위임한 내용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3번 예외적으로 법원이 뭐죠? 관할 경우가 나오죠. 본인이 부재 중 관리인의 권한이 뭐가 됐어요? 소멸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긴 했지만 그 사람의 권한이 만약에 소멸하게 되면 이제는 재산 관리를 두지 않은 것과 똑같기 때문에 법원이 뭐 하게 돼요? 개입하게 되고요. 또 부재자가 재산 관리 선임하긴 했지만 이 사람이 생사가 죽었는지 살았는지가 불명한 상태라면 이때는 재산 관리를 부재자가 뭐 할 수 없어요? 감독할 수가 없으니까 법원이 뭐 하게 돼요? 개입하게 됩니다. 이 정도만 일단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3번 부재자가 재산 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에 가지고 1번 재산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령한다 해가지고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에 뭐가 있어야 돼요? 청구가 있어야 돼요. 가장 흔한 건 이런 거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세입자예요. 세입자인데 집주인이 예를 들어가지고 짐바브웨로 떠났대요.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그럼 짐바브웨에 떠나는 바람에 이 인간이 연락도 안 되고 임대차 계약 기간은 끝나가는데 이거를 재계약하든지 아니면 끝내든지 이걸 해야 되는데 연락도 안 돼요. 그러면 저 임차인은 뭐가 있는 사람이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니까 법원에다가 필요한 처분에 명령해가지고 재산관리인을 선임해달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청구할 수가 있고요.
항상 이분에서 가끔 시험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맨 밑에 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부재자가 무능력자, 제한 능력자의 경우 법정은들인 즉 친권자 후견인은 재산관리권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에 뭐 되잖아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런 얘기겠죠. 부재자가 됐다 하더라도 어차피 친권자는 후견인은 당연히 부재자의 재산을 뭘 해야 돼요? 관리해 줘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굳이 따로 법원에다가 재산관리는 선임해 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이유는 없는 거죠. 스스로가 그 사람의 재산을 뭐 하면 돼요? 관리해주면 그만이고요. 그 다음 납은 처분의 내용 해가지고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재산관리를 법원이 뭐 하게 돼요? 선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번 2번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 해가지고 법적 지위 해가지고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뭐 이임 규정이 적용되고 뭐 이런 말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납원입니다. 납원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 권한입니다. 이게 중요한데 자 법원이 재산관리 선임하면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는 민법 118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118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째 보존행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고요. 두 번째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는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결국 이 사람이 못하는 게 뭐냐? 못하는 거. 다시 말하면 불가능한 거. 첫째, 보존행위와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를 할 수 있다는 말은 이 사람은 처분행위는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다는 말은 두 번째, 성질이 변하는이죠. 성질이 변하는 이용행위도 할 수 없고 또는 계량행위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다시 말씀드릴까요? 자, 부재자의 재산관리 뭐 할 수 있는지는 민법 118조에 의해서 결정해 되는데 118조가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다로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따라 이 사람이 못하는 것은 처분행위 못하고요. 또 성질이 변하는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러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원칙적으로 사전에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해요.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처분행위와 성질이 변하는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고요. 다만 만약에 허가 없이 이루어진 행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허가 없이 이루어진 행위는 일단은 뭐죠?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전에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되지만 사후에 추인의 법원의 추인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은근히 잘 나옵니다. 정리해 볼게요. 여기까지요. 자, 주소지를 벗어났어요. 근데 만약에 재산관리가 가능하다면 아예 뭐가 아니죠? 부재자가 아니고요. 재산관리가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어야 비로소 뭐죠? 부재자인데 만약에 부재자가 주소지를 벗어나면서 재산관리를 선임했다면 일단 법원은 뭐 하지 않습니까? 개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권한이 소멸되거나 생사가 불명한 경우에만 법원이 개입하고요. 그 다음에 재산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으면 법원이 개입하게 되는데 가장 개입 방법은 뭐죠? 법원이 재산관리를 뭐 하게 돼요? 선임하게 되고요.
이러한 선임된 재산관리는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처분행위 못하고요. 성질이 변하는 이용, 계량행위 할 수가 없는데 다만 이러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미리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허가 없이 이루어진 행위는 일단은 뭐죠? 무효입니다. 다만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추인을 받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좀 조심할 것은 요 이용행위 속에 임대가 포함된다는 거 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임대가. 왜 그러냐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은요. 처분행위가 아니에요. 또 부동산을 임대한다 그래서 그 부동산의 성질이 뭐하지도 않아요? 변하지도 않거든요. 따라서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이행행위 속에 무엇도 포함합니까? 임대행위도 포함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재 검토해 보면은 69페이지 하단에 해가지고 1. 허가 없이 허가를 얻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들에서 1. 뭘 할 수 있죠? 보존행위를 할 수가 있다. 해가지고 얘들이 쭉 나와요. 나오는데 이거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만 쭉 읽어보시는데 만약에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이 나왔다 그러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모르는 말은 뒤에서 할 거니까. 이용 또는 계량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지고 넘겨오시면 얘가 나오는데 특별한 건 없고요. 뭐죠? 임대행위는 성질이 변화는 얻는 뭐죠? 이용행위에 해당한다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번. 만약에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 이러한 처분행위나 성질이 변하는 이용, 계량행위를 했다면 어떨 것인가? 1. 일단은 뭐예요? 무효다. 무효. 다만 2번. 일단 매각 허가를 받은 경우 해가지고 나왔는데 큰 의미 없고 그 다음에 3번.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사후에 추인의 형태로서 허가받는 것도 어떻게요? 가능하다는 말이 나와 있고요. 복잡하게 나와 있으니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하면 되겠죠.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 없이 이루어진 행위는 뭐죠? 무효인데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추인받는 것도 가능하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에 직무해가지고 내용이 나오죠. 이건 한번 쭉 읽어보시는 거예요. 외울 것도 아니고. 그 다음 우측에 권리와 의무도 한번 어떻게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 재산관리의 종류해가지고 1번 재산관리 취소사유 총 4가지가 나와 있는데 일단 1호는 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했어요. 그러면 다시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니까 법원이 개입되지 않으니까 재산관리가 어떻게 해요? 종료가 되고 이 본인이 스스로 그 재산을 관리하게 된 때는 뭐죠? 종료가 되고 법원은 재산관리 선임을 뭐하게 돼요? 취소하게 되고요. 3번 본인이 사망이 분명한 때 4번 본인의 실종 선고가 있을 때예요. 여기서 좀 조심할 게 뭐냐 하면 본인이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하게 되면 바로 뭐가 이루어져요? 상속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굳이 이 사람을 재산관리해 줄 일은 따로 없는 거죠. 상속인이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망하게 되면 이제 법원이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뭐하게 돼요? 취소하게 되고요. 취소가 돼야 비로소 이 재산관의 임무가 뭐하게 되는 거죠? 종료, 끝나게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는 요걸 생략을 해서 내요. 본인이 사망하는 순간 임무가 종료된다 그러면 뭐예요? X에. 본인이 사망하고 사망했다는 이유로 법원이 뭘 해야지만요? 취소를 해야지만 비로소 임무가 뭐가 돼요? 종료가 되고요. 사망하는 순간 바로 임무가 종료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교재에 나와 있는 이 4가지 사유는 법원이 취소할 수 있는 사유예요. 그래서 이 4가지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선임을 취소하고 그래야 임무가 뭐가 돼요? 종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련 판례가 하나 나와 있죠. 판례 한번 읽어볼게요.
판례 안 읽어볼게요. 이거는 뭐죠? 판례는 뭐 이거네. 요건데 안 읽어볼게요. 그죠?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망했다 그래서 바로 임무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 선임 취소 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임무가 종료된다는 점 하나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실정 선고 제도가 나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불명인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사가 불명이고 사망의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면 이때는 가족관계 등록부를 담당하는 담당 공무원이 그 사람을 사망으로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리하게 되는데 이런 제도를 뭐라 그러냐면 인정사망제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망으로 정리가 되면 인정사망 처리가 되면 이때는 사망한 것으로 뭐가 되냐면 추정이 돼요. 근데 문제는 단순히 생사가 불명하고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알 수가 없고 사망 가능성도 큰 것은 아니에요. 이럴 때는 최소한 몇 년을 기다려야 되냐면 5년을 뭐죠? 기다리게 되는 거죠. 원칙 예외는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5년이 경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사가 불명한 상태라면 법원은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해서 실정 선고를 내리게 되고요. 요 실정 선고가 내려지게 되면 이때 이 사람은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되는데 이거 우리가 뭐라는 거죠? 실정 선고제도로 합니다. 자, 이런 얘기죠.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굳이 몇 년 기다릴 필요 없고요. 담당 공무원이 사망으로 뭐예요? 정리해요. 이거 우리가 뭐죠? 인정 사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슴 아픈 얘기지만 세월호다. 세월호 안에서 지금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분들이 꽤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생사를 확인할 방법은 없고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는 거죠? 인정 사망 처리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단순히 생사가 불명한 상태라면 몇 년 기다렸다가요? 5년 기다렸다가 실정 선고를 내리고요. 이분은 뭐죠? 사망한 것을 뭐가 돼요? 간주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부부예요. 부부인데 요 갑이 요 시점에서 요번에 회사 갔다 올게 하고 출근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연락이 없어요.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 그래서 바로 뭐 할 수는 없어요? 인정 사망 처리할 수는 없고요. 을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몇 년을 기다린 거죠? 5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5년을 기다렸어요. 그래도 갑에게 연락이 없으면 을은 갑의 실정 선고를 내려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고요. 실정 선고가 내려지면 이 사람은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되는데 조심할 것은 실정 선고가 내려졌을 때 사망이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실종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뭐가 되죠? 간주가 됩니다. 이거는 일단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27조가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1항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뭐라 합니까? 실정 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주의하실 것은 실정 선고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여야 한다죠. 다시 말하면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면 판사가 살아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마음대로 뭐 할 수는 없어요? 거부할 수는 없고 반드시 실정 선고를 하여야 하고요. 넘겨보시면 특별 실종해가지고 1년짜리가 있어요. 전제 임환자.
전쟁터에 있었던 사람이죠. 아니면 침몰 중인 선박에 있었던 자, 추락한 항공 중에 있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주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하는 몇 년이죠?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실정 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항은 별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침몰한 선박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세월호가 떠오르시잖아요. 굳이 이런 거 실정 선고 청구하지 않아도 국가가 뭐로 처리해버려요? 인정사망으로 처리해줘 버리기 때문에 이 항은 큰 의미는 없고요. 1항이 먼저 중요하고 5년이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번 실질적 요건해 가지고 생사가 불분명하고요. 2번 실종기간이 뭐예요? 경과해야 되고요. 형식적 요건해 가지고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해관계인에서 둥그러미 쳐가지고 상속권 존재 요 말을 좀 적어놨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상속권이 있어야지만 이해관계인입니다. 굳이 그 얘기거든요. 만약에 상속권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해관계가 없고요. 따라서 실종 선고를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부부고요. 갑에게 병이라는 부모가 있고 갑을 사이에 A와 B라는 자식이 있다면 요 병은 뭐가 없죠? 상속권이 없죠. 따라서 병은 자신의 아들의 생사가 불명하다 하더라도 실종 선고해달라고 뭐 하지 못합니까?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말하면 부모라 그래서 무조건 뭐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죠. 만약에 자신의 자식에게 배우자가 있고 자식이 있는 상태라면 부모는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없는 거고 따라서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관계가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상속권이 존재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측에 이제 1번 판례가 나와있죠.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3번 사망으로 간주되는 범위가 나와 있는데 한번 봐야 되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건 이제 실종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사망으로 간주가 됐을 때 요 갑의 권리 능력이 박탈되느냐 이게 항상 문제가 돼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갑이 죽은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가지고 정과 바람이 나가지고 정과 함께 제주도에 살아 있을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실종 선고가 권리 능력 자체를 박탈하는 제도라면 갑이 제주도에서 한 행위도 싹 뭐가 돼버려요? 무효가 된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사망으로 간주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이 실종 선고 자체는 권리 능력 자체를 뭐 하는 건 아니냐면 박탈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람이 제주도에서 다른 말로 하면 타 지역에서 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여전히 뭐한 거죠? 유효한 거고요. 또 권리 능력 자체를 박탈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중에 사후에 귀환해서 돌아와서 한 행위도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사망으로 간주된다는 말은 뭐냐? 죽는 게 아니라 이것은 주소지를 중심으로 한 사법적 법률 관계를 그냥 정리하는 제도라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사법적 법률 관계만 정리가 되니까 실종 선고를 받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뭐 선거권이나 뭐 피선거권 이런 것에 영향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사법적 법률 관계가 뭐 된 것으로 봐요? 정리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교재
오른쪽에 중간에 가해가지고 읽어볼까요? 실정자요. 뭐죠? 종래를 주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상 법률관계 하나여 사망으로 간주된다. 즉 종래 주소를 중심으로 한 법률관계만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돌아한 후에 법률관계나 실정자의 다른 곳에서의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사망효과가 미치지 않고요. 또 사법상 법률관계만을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선거권, 피선거권의 유무나 범죄의 성립 등과 같은 공법상 법률관계는 실정선고는 관계없이 뭐죠? 결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태도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4번 실정선고의 생존 추정 당연한 얘기죠. 요 5년 실종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된다는 말은 요 기간 동안은 갑은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뭐가 돼요? 추정된다는 얘기다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번 실정선고의 취소점. 자, 실정선고를 내려줬는데 이 사람이 돌아왔어요. 귀환했다 그래서 갑의 권리 능력 자체가 바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망으로 뭐가 돼요? 간주가 되기 때문에요. 따라 이 사람이 권리 능력이 회복되려면 반드시 실종 선고를 취소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필요한데 요 취소를 하게 되면 과거로 뭐가 되냐면 소급하게 되겠죠. 왜냐면 이 사람은 죽었다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안 죽은 거니까 이죠. 따라서 실종 선고가 취소가 되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실종 선고가 없었던 곳으로 돌아가게 돼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요 실종 선고 요 사이의 그 행위죠. 다시 말해 이런 얘기입니다. 갑을 실종 선고를 내려서요. 사망 온 것으로 뭐가 돼요? 간주가 되면 갑에서 을로 뭐가 이루어져요? 상속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을이 요 실종 선고를 받고 요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뭐 할 수 있어요? 팔아먹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러한 실종 선고로 취소를 해서 제3자가 뭐 볼 수 있어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실종 선고 후 취소 전에 한 법률 행위는 특히 선의로 한 법률 행위는 실종 선고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선의란 법률 행위 여전히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우리 민법의 태도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을과 부부인데 갑에게 실종 선고가 내려졌고요. 결국 갑에서 을로 갑 소유 A 부동산에 대해서 뭐가 이루어졌냐면 상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을이 이 건물을 병에게 팔고 병에게 이전 등기시킨 후에 실종 선고에 뭐가 이루어졌어요? 취소가 이루어졌다면 이 매매는 실종 선고 후 취소 전에 이루어진 것이니까 을과 병이 모두 뭐라면요? 선이라면 이 매매 계약은 뭐예요? 유효하고요. 병은 확정적으로 무엇을 갖게 됩니까?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입니다. 그러면 갑이 생존하더라도 이 부동산을 뭐예요? 돌려받을 수는 없어요. 다만 을에게 뭘 요구할 수 있냐면 내 건물 팔아먹었으니까 그 팔아먹은 돈 내놔라. 돈은 돌려달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을이 병한테 팔아먹었으니까 뭐 받았어요? 돈은 받았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영향을 받지 않고 유효한데 다만 부당, 이득, 반환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어요. 요 부당이득 반환 범위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만약에 그 이익자가 선이라면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악이라면 이때는
전부를 다 반환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병이 을에게 팔아먹었는데 을이 이 건물을 팔아먹고 얼마를 받았냐면 3억을 받았어요. 3억을 받으면 그 돈은 돌려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병이 을이 뭐라면요? 선이라면 뭐만 돌려주면 돼요? 현존하는 이익만 돌려주면 되고 을이 만약에 악이라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전부를 다 돌려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입니다. 끝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실종 선고가 취소가 되면 실종 선고 효과가 소급해서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됩니다. 다만 실종 선고 후 취소 전에 한 행위가 만약에 선의로 이루어졌다면 그 행위는 여전히 뭐죠? 유효하기 때문에 매수인은 확정적으로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이 갑은 뭘 청구할 수 있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익자가 선이면 어느 범위 내에서만 돌려받습니까?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돌려받고요. 악이면 전부를 돌려받게 됩니다. 끝이에요. 그래서 넘겨보시면은 1번 실종 선고의 취소 요건 해가지고 실질적 요건, 형식적 요건이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안 죽었으면 실종 선고를 취소해달라고 뭐 할 수 있죠? 청구할 수가 있고요. 2번 실종 선고의 취소 효과 해가지고 원칙해서 소급표로 인해서 뭘 해야 됩니까? 원상 회복해야 되고요. 2번 동그라미 2번입니다. 실종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인한 재산을 취득한 자의 반환 범위에서 선이면 현존 이익하는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되고요. 악이면 다 돌려줘야 되고요. 다만 나번해가지고 예외 실종 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는 뭐예요? 유효하다. 따라서 매수는 일단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습니다. 여기서 유의하실 것은 하단에 보시면 학설의 대립이 있어요. 뭐 쌍강선이설 또는 뭐 일방선이설 또는 우측에 절대적 효력설 이런 거 나왔는데 나눌 필요 없어요. 학설 의미 없고 그냥 우리는 선이면 매수인이 확정적으로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는다라고 두리뭉실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요. 우측에 보시면 2번 재산행위가 단독행위인 경우 뭐 큰 의미 없고 3번 신분행위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다 끝났거든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생사가 불명한 상태에서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크면 뭐합니까? 인정사망으로 처리되고 그때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다만 생사가 불명할 뿐 사망 가능성이 크지 않는 경우에는 몇 년 동안 기다립니까? 5년 동안 기다리고 실종 선고를 내리게 되는데 일단 5년 동안 기다렸는데 실종 선고가 내리면 5년이라는 실종 기간이 만료된 때로부터 사망한 것으로 뭐가 돼요? 간주가 됩니다. 주의하실 것은 실종 선고 자체가 권리 능력 자체를 뭐 하는 건 아니에요? 박탈하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한 법률행위 여전히 뭐예요? 유효하고 또 돌아와서 한 행위도 뭐죠? 유효하고 그럼 뭐냐? 다만 주소지를 중심으로 한 사법적 법률 관계를 정리하는 제도가 뭐죠? 실종 선고다까지 끝났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실종 선고를 뭐 하게 돼요? 취소하게 되는데 다만 실종 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이라는 법률행위는 뭐죠? 유효하기 때문에 일단 선이라면 매수는 확정적으로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다만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부당이득자가 선이면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되고요. 악이면 뭐죠? 전부를 다 돌려줘야 한다. 까지고 뭐 학설 뭐 그런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부분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그 다음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제 4번 사망의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에서
하단에 2번에서 뭐가 나오죠? 동시 사망의 추정이 나오고 넘겨보시면 이제 법조문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0조입니다.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을 뭐합니까? 추정을 합니다. 뭐 이런 얘기겠죠. 비행기를 타고 있는데요. 갑과 을이 타고 있는 상태에서 비행기가 추락을 했어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분명히 돌아가신 시점, 심장이 멈춘 시점은 0.00001초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차이점이 있겠지만 뭐 할 수는 없어요? 입증할 수는 없으니까 갑과 을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뭐 한 것으로요? 추정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왜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느냐? 여기서부터 그냥 재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 문제 그냥 우리가 나와 있는 것처럼 동시에 사망한 것 추정한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있고요. 갑이 있고 갑의 아들 을이 있는데 을이 결혼을 해가지고 병과 뭐죠? 부부고 요 을과 병 사이에 A와 B라는 아들이 있다. 자식이 있다. 하나만 할게요. 을과 병 사이에 A라는 뭐죠? 자식이 있다. 근데 을과 A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사망을 했다. 동시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런 경우에는 누가 먼저 죽었느냐에 따라서 상속받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가정을 해보죠. 만약에 을이 먼저 돌아가시고 나중에 A가 죽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을이 죽을 당시에 뭐가 있었어요? 자식이 있으니까. 그죠? 병과 A가 뭐죠? 공동으로 상속받고요. 바로 A가 돌아가시니까 병이 을의 자산을 단독으로 뭐 받게 돼요? 상속받게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A가 먼저 죽고 나중에 을이 죽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을이 죽을 당시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죠. 자식이 없으니까 병과 갑이 뭐죠? 공동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표정이 어두운데 우리가 상속에 있어서 1순위자는 기억해 두자 그랬죠. 그죠? 배우자 및 직계 존속해서 자식이 뭐죠? 1순위고 자식이 없으면 배우자 및 직계 존속해서 부모가 뭐죠? 1순위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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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다시 한번요. 별거 아닌데 이렇게 표정이 뭐 하시지? 만약에 을과 A가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비행기가 추락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차이가 있겠죠. 언제 죽었는지가. 근데 모르잖아요. 근데 가정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을이 먼저 죽고 나중에 A가 죽었다고 가정을 하면 을이 죽을 당시에 뭐가 있었어요? 자식이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병과 A가 뭐죠? 상속받고요. 또 A는 바로 죽죠. 그러니까 을의 재산 누구 거가 돼요? 병 거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A가 먼저 죽고 나중에 을이 죽었다고 가정을 하면 을이 죽을 당시에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죠. 그잖아요. 자식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병과 갑이 뭐죠? 공동으로 상속을 받아요. 그래서 갑의 입장에서는 손주가 먼저 죽었느냐 아들이 먼저 죽었느냐에 따라서 아들의 재산 중 일부라도 찾아올 수 있느냐 전혀 찾아 못 오느냐가 뭐죠?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요 갑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뭐예요?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며느리가 뭐예요? 자식이 있고 손주가 있을 때 며느리가 의미가 있는 거지. 자식도 없고 손주도 없으면 며느리는 뭐예요? 남인 거죠. 법적으로는. 그러니까는 이 갑의 입장에서는 자식이 먼저 죽었느냐 손주가 먼저 죽었느냐가 대단히 뭐죠? 중요한데 뭐 할 방법이 없어요? 입증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30조 해가지고 동시에 사망한 것을 뭐 합니까? 추정을 합니다. 그럼 무슨 의미예요?
을과 A는 하나 둘 셋 짠하고 죽은 거죠. 그 말은 을이 죽을 당시에 자식이 없었던 것으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추정하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는 병과 갑이 뭐죠? 공동으로 상속받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죠? 재미없나요? 저 재미있는데. 이게 과거에 카알기가 감 있죠, 감. 감에 있는 멀쩡한 산을 들여받고 추락해서 전원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카알기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 인천 상호신영금고 회장님이 타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의 재산이 얼마였냐면 꽤 오래됐습니다. 그죠? 꽤 오래됐는데 3천억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그 집안의 가계들을 잠깐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인천 상호신영금고 회장님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부모님 안 계시겠죠? 그 대신 뭐가 있어요? 형제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분은 딸 하나가 있었어요. 딸.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이라는 딸이 있고, 딸이 결혼해가지고 무라는 뭐가 있어요? 사위가 있었고요. 사위. 그리고 요 정과 무 사이에 A와 B 해가지고 외손주들이 있는 상태인데 비행기를 이렇게 탔습니다. 이렇게 비행기에 탑승해가지고 갑도 정도 A, B도 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요 재산이 누구한테요? 무에게 갈 것이냐 아니면 을과 병이 갈 것이냐 이게 재판했던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죠? 옛날에 이거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였습니다. 재산이 얼마에? 30억도 아니라 뭐죠? 3천억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직업이 의사였어요. 아마 재벌이니까 딸을 누구한테요? 의사에다가 시집 보낸 거겠죠. 그죠? 의사였고, 누구하고 재판했냐면, 을과 병과 이 사이 간에 뭐죠? 재판이 벌어졌어요. 벌어졌는데, 누가 이겼죠? 사이가 이겼어요. 그죠? 근데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배운 이 30조 규정에 따르면, 얘네들은 생각하지 마시고, 갑과 정은 뭐죠? 동시에 죽은 거죠. 그죠? 그러면 갑이 죽을 당시에 뭐가 없는 거예요? 딸이 없는 거죠. 그잖아요. 그죠? 딸이 없으면 뭐도 없어요? 사위도 없으니까. 그러면 재산은 누구한테 가야 돼요? 을과 병한테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누가 이겼어요? 사위가 이겼죠. 그죠? 사위가. 왜 그러냐면 요 사건에 대해서만은 우리 판례가 지금 보고 있는 30조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30조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이겼냐면 사위가 이겼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저는 한참 공부할 때인데 꽤 됐습니다. 한 20년 넘은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 저는 한참 공부할 때인데 우리 고시생 사이에서는 사위가 무조건 이긴다. 왜냐하면 판사들이 봤을 때 남 얘기가 같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판사들은 다 뭐요? 마담뚜 뭐 이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처갓집이 뭐죠? 굉장히 부자인 집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자는 개편이라고 사위가 무조건 이겼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했던 바가 있는데 물론 뭐죠? 사위가 이겼어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 판례는 요 30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누가 먼저 죽었느냐에 따라서 상속자가 달라질 때만 30조가 적용된다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누가 먼저 죽었든지 간에 상속받는 사람의 변함이 없다면 굳이 30조를 적용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판시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정을 해보죠. 갑이 먼저 죽고 정이 나중에 죽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갑이 죽을 당시에 자식이 있죠? 그럼 자식이 뭐가 돼요? 상속이 되고요. 또 정이 죽으면 누구한테요? 배우자에게 뭐가 돼요? 상속되니까 누구 거요? 묻고죠. A, B는 생각 안 해도 되고. 근데 역으로 만약에 딸이 먼저 죽고 갑이 나중에 죽었다 가정을 하면 이때는 이 무에게 뭐가 인정이 되냐면 대습 상속권이 인정이 돼요. 저번주에 말씀드렸죠. 아버지가 먼저 죽고
죽고 나중에 할아버지가 죽으면 손주는 상속받을 수 있다. 이건 하시나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갑이 있고 A, B, C 자식이 있는데 C에게 먼저 스몰 a가 있는데 아버지가 먼저 죽고 나중에 할아버지가 죽으면 얘는 아버지가 생전에 있으면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먼저 대신 상속받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대습상속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C가 결혼해가지고 D라는 며느리가 있어요. 이 며느리에게 대습상속권이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무슨 말이냐면 남편이 먼저 죽고 나중에 시아버지가 죽었을 때 며느리도 남편의 상속을 대신에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만약에 D가 사이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하면 처가 먼저 죽고 나중에 장인이 죽었을 때 이 사이에게도 대상속권이 인정이 될까요? 과거에는 이거를 처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처. 그러니까 며느리에게만 대상속권을 인정했는데 이게 남녀 평등에 반하다 그래가지고요 개정을 통해 가지고 처가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배우자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며느리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돼요? 사이에게도 대상속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럼 결국 가정해 볼게요. 만약에 와이프가 먼저 죽고 나중에 장인이 돌아가셨다면 요 무에게 뭐가 인정이 돼요? 대습 상속권이 인정되니까 정의받았을 상속분을 누가 받아요? 무가 받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경우에는 누가 먼저 죽었는지를 가정하더라도 항상 누가 상속받게 돼요? 무가 상속받기 때문에 30조를 적용할 수가 없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그래서 누가요? 무가 사회가 먼저 승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습상속이 좀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봉건의 이제 잔재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었을 때 손주들에게 대상속권이 인정되는 게 저는 이해가 되는데 며느리와 사위에게까지 인정된다는 건 좀 감정적으로 좀 그렇지 않나요? 제가 이상한가? 아무튼 결혼도 많이 해두시는 게 좋아요. 많이 해두셔가지고 와이프가 먼저 죽고 그러면 이제 처갓집 연락이 끊기죠? 그죠? 연락 안 오실 거 아니에요, 그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장인이 돌아가시면 꼭 장례식장에 참석하셔서 뭘 받아내셔야 돼요? 상속을 받아내셔야 합니다. 현재 우리 법의 책이고 이때는 뭐죠? 30조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아니고 재미로 말씀드린 거고 동시 사망으로 뭐죠? 추정을 합니다. 그 다음 인정 사망은 설명드렸죠, 그죠? 설명드렸고 기본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우리 문제죠.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전쟁으로 인한 특별 실종 기간은 3년이다. X. 아까 몇 년이었죠? 1년이었죠. 2번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 X겠죠. 당연히 돈 줄 수 있겠죠. 돈 안 주면 누가 일하겠어요. 그죠? 3번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는 그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되면 선임 결정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관리인으로서의 권한이 소멸된다. X죠. 다시 말하면 사망하면 취소 사유가 있고 취소가 되어 비로소 권한이 뭐가 돼요? 소멸된다. 주의하셔야 되겠죠. 4번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부재자 수의 부동산을 매각한 후에 법원이 허가를 얻었다면 그 처분행위는 추인한 것으로 된다. 맞죠? 요거죠. 원래는 지웠네요. 원래는 사전에 받아야 되는 것이 뭐요? 원칙이지만 사후에 추인 형태로 받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 실정 선고를 받은 자의 직계 존속은 어머니 아버지죠. 선순위 상속인이 있더라는 말은 요 직계 존속에게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상속권이 없다는 거죠. 상속인으로서 실종 선고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이해관계가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상속권이 있어야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라 하더라도 상속권이 없다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므로 실종 선고도 청구할 수 없고 실종 선고를 취소해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답은 뭐죠? 4번이죠.
자, 좀 쉬었다 이제 법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